오늘 발표의 그 대상은 저기 그 나와 있는 대로 이 연명의료 결정과 이행에 관련되는 그 명령들의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에 관해서는 아쉽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그 논의에서는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연명의료 결정 법령의 이념은 그 법 제1조에 선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시는 바와 같이 헌법 제10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인데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자. 그 다음에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자라고 선언한 겁니다. 비슷한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이렇게 했던 말을 비슷하게 또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환자의 의사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이 일반적으로는 일치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의사는 중단해라라는 쪽인데 의학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서 볼 때 그건 환자의 이익이 아닌데 조금 더 생명이 연장되어 있어도 그게 더 좋겠는데 이런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요컨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환자의 단호한 결정, 의사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과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법령의 그 기본 원칙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기본 원칙이 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아까 그 이익과 의사의 조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환자 의사 중심주의하고 환자 이익 중심주의 저거는 결국 의학의 원칙에 준거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두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우리 법령은 기본적으로 밑에 거 이익 중심주의보다는 의사 중심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점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런 원칙으로는 환자 의사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법령 그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예외를 정하고 있어요. 뭐냐면 미성년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미성년자 지금은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18세 11개월 29일 된 사람은 그 미성년자이니까 적법 유효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에게는 의사가 없나? 있지요. 일반 그 이론에 의하면 재산 거래에 관해서 7, 8세 정도의 정상 아동이라면 공짜로 주고받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지급하고 사고 파는 거를 이거를 구분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대체로 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를 생각해 보자고요. 대학에 들어갔는 그것도 의과대학에 들어갔는 대학 1학년짜리가 아직 19세에 달하지 않은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판단 능력이 그러면은 없는가? 특히 의료에 관해서 나 수술 받고 싶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이지만 무수혈 수술 그러면 안 된다. 난 죽는다 그러면은 그게 수혈을 해달라.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불행히 그 미성년이 청년이 임종 과정에 처하게 될 때, 말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앞으로 만약에 임종 과정에 들어서거든 인공호흡 그거 하지 말라고, 심폐소생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게 무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요컨대 환자의 의사중심주의를 이 경우는 포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임종 과정에 그만 빠졌는데 임종 단계에, 그런데 그 직전에 대화를 할 기회가 없었고,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법은 그리고 그 함의 명령들은 그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의사를 물어서 환자 가족의 의사에 따라서 그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자 가족의 의사라는 건 본인의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컨대 이것도 이미 환자의 의사 중심주의라고 하는 저 원칙을 벗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해 볼 때 그거는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요. 그 다음에 대상 기저질환, 기저 밑바탕이 되는 본래 원인이 됐던 질환에 대해서 우리 법률은 네 가지를 정하고 있고, 뭐 암이라든지 면역결핍증, 에이즈라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끝에 기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그런 질환, 너희 환자가 말기 판정을 받으면 그때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 기저질환의 한정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도 관련이 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지금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기도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이미 제한된 거 아닙니까? 환자가 내가 법률에 나와 있는 그 네 가지 질환 그 말고 다른 이유로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만 임종 단계에 들어갔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든가. 어쨌든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상병으로 인해서 내가 임종 단계에 접어들거든. 그래도 하여간 연명의료를 중단해달라. 이런 의사표명을 단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령상 아닌데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사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대상연명의료, 이거 아주 사실 심각한 논쟁을 거친 것이긴 합니다. 이른바 일반 연명의료하고 특수연명의료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뭐 그 구분은 우리 알 필요도 없고, 예를 들자면 결정적으로 그 인공호흡은 그것은 이 중단할 수 있는 보류 중단이 가능한 대상 의료 방법이기가 하면은, 다른 한편으로 수분 공급, 영양분 공급 이것은 제외시킬 수 없다. 그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자가 그것을 원해도 나 절대로 그 수분 공급이나 영양 공급을 해서 나 더 이상 괴롭도록 해주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 된다. 그 분명히 범위에서도 제외시켜 놓고 있고, 법률 문장에서도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행의 과정에서 절대로 수분 공급, 그 다음에 영양분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것도 결국은 환자 의사 중심주의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경우에 환자의 이익을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담당 의사가 또는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그 의사가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그 규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환자 이익 중심주의 내지 사실은 이익이 뭔데라고 되물으면은 또 대답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의학 원칙 준거주의 그게 좀 더 분명하지요. 뭐 무의미한 의료 행위 그거는 인도주의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이름 아래 행해지는 거지만 사실은 환자에 대한 테러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료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그런 현상을 대법원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생명의 연장이 아니고 죽음의 저지이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여하간 우리 법령에서는 이 이익 중심주의를 전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알다시피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나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그 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전에 의사 표현을 할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가족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 법률에서 완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예컨대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연명의료를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저 환자 이익 중심주의와 환자 의사 중심주의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법률은 철저히 법령은 의사 중심주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의 예외를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입법례를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그동안에 자료 수집을 해봤는데 대체로 자연사법 계열하고 적극적 안락사법 내지는 존엄사법이라고 불리는 거 지금 뭐 영어를 직역하니까 저렇게 된 겁니다. 그 끝에 있는 저 가로 안에 있는 death with dignity라고 하는 저게 존엄사라는 말로 우리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흔히 존엄사법이라고 합니다. 저거는 그 환자 자신이 이제는 뭐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 자기가 판단해 볼 그 의사로부터 들어봐야 하면 그러면 자기가 그 명시적인 의사로 나고만 여기서 끝나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런 법이고 이런 법이 미국에서는 4개 주에서 채용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법도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건부 자살방조 허용법 계획이라는 건 그거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겁니다. 네덜란드나 벨기에에서 제정한 건데 내용이 뭐냐면은 죽는 방법 외에는 나의 현재의 정신적 그 다음에 육체적 나아가서 영적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약을 처방해 주지. 그래서 이제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사고방식이 다른 거지요.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그거 더 한 수 위입니다. 자살 방조를 자기 도와주는 사람, 또 방조가 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얼마든지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스위스로의 자살 투어라고 하는 게 생겼을 정도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스위스로 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 이제 주요 쟁점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는데 이 연명의료 보류 중단 여부의 결정은 이거는 그 의사가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우리 법률에도 정해져 있고 명령에도 그런데 몇 군데에서는 마치 환자 자신 또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의료 보류 중단을 결정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서식에서도 환자 가족 연명의료 중단 결정서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환자 가족들이 그냥 그 사랑하는 가족을 이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법한 근거로서의 의향 이것을 환자는 결정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환자의 가족도 그 환자의 평소의 인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학 원칙을 근거해서 의사가 담당 의사가 그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자의 그 범주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은 제외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서식에서도 환자 가족의 의향서라고 해야지 그것을 결정서라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저질환 한정 여부를 이거는 말이죠. 아직은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관해서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데 일각에서는 저 네 가지 질병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질병을 기초로 하는 환자가 아니면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을 못한다 하고 그 해석을 하는 이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지금 이 네 가지 질병, 그리고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해서 우리 현재의 그 입법 예고 안에서는 대통령령이나 뭐 보건복지부령에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안 했다 이게 네 가지. 그건 워낙 논쟁적이기도 하고 괜히 잘못 그 집어넣었다가 비판의 화살이 집중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자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저 기저질환은 어디까지나 말기 환자를 인정하는 데 관련되는 겁니다. 말기 환자와 관련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쪽하고 그 다음에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는 그 대상인 경우인데 그런데 막상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과 그 이행에 관련되는 조문에서는 말기 환자 중에서라고 하는 전제를 쓰고 있지 않아요. 바로 직접적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저 표현은 위에 그 대상 기저질환이 네 가지 및 보건복지부령이 앞으로 따로 정하게 될 그 질환에 한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입법의 취지가 과연 그거였는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그건 별개의 것으로 다루려고 했는 건지 아니면은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놓친 것인지 그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법 논리적으로는 이 조문의 저 표현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볼 때 기저질환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그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에 관련되어 있다. 말기 환자 개념 정의는. 그럼 한편으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및 결정 그리고 이행 그거하고는 관련이 직접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뭐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그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 담당 의사는 이거 이제 말기 환자이구나 해서 그 연명의료 계획서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그냥 환자한테 바로 의사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합시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고 환자가 요청했을 때 그런데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하는 정보 제공은 의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좀 뒤로 미룹시다 이러면 작성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하고 있는 게 환자 자신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합시다라고 의사에게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정 대리인의 종류 중에는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것인 친권자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법정 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 예를 들자면 뭐 실종 선고를 받았다든가 부모 자신이 의사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 상실의 판결을 받았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후견인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후견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친권자가 지정했는 사람이고 그 친권자가 지정했는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그 순서가 있어요. 배우자가 한다, 그다음에 아니면은 직계 비속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고에 의해서 후견인을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무래도 부모가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애틋한 이 보호권의 행사, 그거하고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피보호자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갖는 심정하고 이거 좀 다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렇게 흔히 추측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친권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저 뒤에 이제 연명의료 결정을 할 때 환자 의사를 확인하고 할 때 그때 만약에 환자 자신이 미성년자라면은 그때는 친권자에 한해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법정 대리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후견인인 법정 대리인도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이거는 본래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였을까? 아니면은 이 법령 제정 시에 법정 대리인이 죄송한 말씀인데 법정 대리인이 뭔지 몰라서 그랬을까? 그것도 또 뒤에는 또 친권자의 한정함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입법 취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차피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는 과정에 그때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는 친권자에 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보면 그렇다면 역시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에 관여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의향을 결정하는 법정 대리인도 그렇다면 친권자에 한정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친권자가 없는 경우는 그건 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논쟁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재산거래라든지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판단 능력을 이른바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200년 되는 민법하고 이거 확립된 표현, 200년 좀 넘었고 100년이 넘었는 표현 방법입니다. 의사 능력 하면 그게 무슨 뜻이다 하고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료 행위에 관해서 특히 연명의료의 중단 여부, 보류 여부에 관해서 그것을 결정할 능력이라고 하면 그게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분명 미성년자는 안 된다. 아무리 18년 11개월 29일 되고 그리고 평균인 이상의 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여기서 건드릴 일이 아닌데 앞으로는 법률 개정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에는 저건 좀 논의를 해볼 만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면 그 어느 선으로 할까? 언제나 그 만약에 뭐 16세 유언은 16세에 달하지 않으면 유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11개월 29일 된 똑똑한 그 사람은 유언 못하네. 그래요. 늘 그런 한계점에 있는 임계점에 있는 그 상황에서는 논쟁이 야기되긴 되는데 그걸 15세로 낮추면 또 그럼 14세 11개월 29일 된 사람은 어떡하냐? 이렇게 또 질문이 또 나오니까 그냥 딱 선을 정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외국의 입법례들을 보면 외국 사람들 일본인이나 또는 독일인이나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덜 똑똑합니다. 봤더니 어떤 나라는 뭐 16세, 또 어떤 나라는 18세. 어떤 그 독일의 한 청년 녀석이 일찍이 그 쇼펜하우어를 탐독했는데 그게 이제 저 염세주의 철학이잖아요. 괜히 태어났네, 뭐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기록을 봤더니 엄청나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본인은 청년들 보고는 그렇게 가르쳐 놓고는. 그런데 그거 영향을 받은 어떤 대학생 하나가 그 사람들은 일찍 대학에 들어가니까 16세인가 17세에 달하지 않은 청년인데 이 사람이 혼자 가가지고 부모들하고 상의 안 하고 나는 고자로 만들어 달라고 거세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그게 나이 들면은 후회할 텐데 해서 그 의사가 법원에다가 후견 법원에다가 이걸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법원에서 안 된다. 적어도 그거는 18세는 되어야지 결정할 수 있다. 그것도 또 사실은 또 그러면 나중에 또 후회할 텐데 그건 그렇잖아요. 뭐 제 나이 돼가지고 결정해도 나중에 금방 요즘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09년에 대법원에 가가지고 단호한 의조로 그 주장했던 그것을 그 이후에 생명 현상 그 이제 제 은사 선생님이신 박김준 선생님께 그 말씀 드렸더니 그건 당신이 늙었다고 하는 증거야. 그러니까 생명의 종말기에 가까워지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데 저하고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16세, 어떤 나라는 18세, 또 어떤 나라는 12세 정도면은 자신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다. 정상인이라면은 그리고 그건 본인에게 맡겨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경우에 미성년의 그 법정 대리인이 갖는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보호권이라고 하는 것과 충돌하는 겁니다. 일반 이론에 의하면 병존한다고 봅니다. 본인의 결정권하고 보호권이 병존한다. 근데 문제는 본인의 의사와 이 법정 대리인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괜찮은데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어떡하지? 우리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그것도 생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 무수혈 수술을 원하는 아주 독실한 아버지, 여화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적인 그 신자였던 그 환자 한 사람이 이 미성년인데 자기는 그 종교적 신념과 관계없이 수혈을 받고 내가 수술을 받겠다 수혈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를 자기는 순교자가 되지만은 우리 대법원 201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본인이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줘도 좋다. 의학 원칙에 반하더라도 했는데 그때 그 본인은 순교자가 되지만은 뭐 이제 일반 이론에 의하면 자녀를 자기의 종교적 신조를 위하여 순교자로 만들 수는 없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사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일반 이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합리적인 쪽을 따라야 한다. 의사는 정말 현장에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합리라고 하는 국어사전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새로 생각해야 될 텐데 그 고민은 물론 많긴 해요. 그런데 양쪽 다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때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러한 일반 이론을 이 경우에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윤리위원회 심의 요청하는 거 이거 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이거 참 거론하기 힘들다고 해요. 현장에서는 지금 임종 단계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담당 의사가 환자 가족에게 이야기하면 환자 가족의 반응 중에 가장 많은 쪽이 저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데요. 이제 그거보다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이 경우는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괜찮은 상황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서로 믿음도 가고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절차를 좀 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결정적으로는 서식을 그런 걸 하나 마련해 놓으면 말 안 하고 그냥 서식만 보여줘도 이거 서식 쓰면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황의수 과장님 이건 제발 서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사실모에서 수집 갖고 있는 저 사전의료 의향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절대로 휴지가 아니고 절대로 무의미한 게 아니고 무효가 아니고 법령상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그 서식을 썼는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 의사가 알 리가 없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므로 우리 이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하면서 동시에 전국에서 갖고 있는 아까 그 말씀 중에 한 20만 명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모뿐만 아니라 무슨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연맹의료 의향 결정 회사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든 수집된 것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적절하게 보건복지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의미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건 말이죠. 전부 국어 문법과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법적인 거하고 조금 다른 걸로 법학 일반 이론과는 좀 배치되는 그런 게 있어서 13페이지에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까 하는데 별표 5에 거기 보니까 구분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 4번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에서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놨는데 사실은 의식불명인 경우가 의사무능력의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사무능력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정리해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별표 5에서 역시 금치산 선고 지금 없어졌어요. 이미 2014년에 민법이 개정된 게 시행됨으로 해서 금치산 한정치산이란 말 자체가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성년 후견 선고, 그 다음에 한정 후견 선고 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4번 혹은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결정문 4번으로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면은 우리 입법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유연한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 세칙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뭐 좋은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 참 이거는 안 되는 제가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나라가 법학과 입법론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인데 그답게
법률 문장이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국어 문법도 좀 철저히 고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